자, 이어서 세계대전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1차 대전 합시다. 자, 세계 1차 대전. 제국주의 국가들의 결국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삼국 동맹하고 삼국 협상으로 분류되는 이 제국주의 국가들. 그들의 갈등이 점점 커져갔고, 이 갈등이 폭발하는 그 도화선이 된 사건이 사라예보 사건입니다. 조금 이따가 나올 건데,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암살당하는 사건이거든. 이 부부가 암살당하면서 그 사건을 계기로 세계 1차 대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결과하고 영향 이렇게 나눠서 오늘 이런 내용들 하게 될 겁니다. 자,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원인, 삼국 동맹, 비스마르크의 외교 정책을 계기로 결성이 되었다. 비스마르크의 그 정책 이후에 삼국 동맹에는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 나라들이 포함돼 가지고 결성이 되었습니다. 비스마르크가 등장하고 나서 독일이 너무 강해. 미안합니다. 거꾸로 얘기했다.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죠. 도고이.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그리고 삼국 협상이 비스마르크에 대응해서 영국, 프랑스, 러시아. 자, 이 둘의 대립입니다. 도고이와 영프러의 대립. 비스마르크라는 인물 등장으로서 독일이 너무 강해졌잖아. 프랑스도 이기고. 그러면서 그 비스마르크에게 힘을 합치는 세력이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였고, 반대로 그를 견제하려는 기존의 강대국, 새로 떠오르는 독일을 견제하려는 기존의 강대국 영프러의 결합, 삼국동맹과 삼국협상입니다. 대립정책, 3B 정책하고 3C 정책, 이렇게 대립을 하게 됩니다. 독일이 실시했던 게 3B 정책인데, 3B 정책은 그 비스마르크 이후에 베를린, 그리고 튀르키예 비잔티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그다드, 이 세 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독일이 발전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영국이 시행한 게 3C 정책인데, 이 3C 정책은 그 이탈리아의 수도,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 그리고 아프리카 남부의 케이프타운, 인도의 캘커타, 여기를 영국이 이어보겠다. 이 둘의 충돌, 발칸반도에서의 갈등, 이런 것들로 이제 점점 대립이 커져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전쟁의 발발은 이 사라예보 사건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암살을 당해. 자, 그렇게 되자 이 오스트리아가 자기네 그 황태자 부부가 죽었으니까 그 사라예보 지역에다가 이제 선전포고를 해버려요. 사라예보 지역에다가 선전포고를 해버리니까 반대쪽에 이제 그쪽에서 사라예보 쪽에서 러시아가 끼어들고, 또 러시아가 끼어드니까 러시아와 동맹이었던 영국이 끼어들고, 프랑스와 독일 역시 러시아가 오스트리아 공격했다고 또 독일도 끼어들고, 이러면서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게 세계 1차 대전의 시작입니다. 여기 있죠. 영국, 러시아, 프랑스, 삼국 협상, 독오이, 삼국 동맹. 그러다가 이 사라예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세르비아 청년이 사라예보 사건을 일으켜서 세르비아에다가 오스트리아가 선전포고를 해버립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자 세르비아와 친했던 러시아가 오스트리아에 선전포고를 하고, 그러자 이 삼국 동맹이었던 독일이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고, 러시아를 건들자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전쟁과 전쟁이 이어지는 거죠. 오스만 제국은 이때 오스트리아 헝가리를 지원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얘기했던 3B 정책과 3C 정책 여기 있네요. 3C 정책. 카이로, 캘커타, 케이프타운. 3B 정책은 베를린, 비잔티움, 바그다드를 잇는 정책들입니다. 경과. 서부전선 초기 독일이 우세했습니다. 독일의 그 비스마르크가 만들어 놓은 막강한 막강한 이 부대가 막 공격을 해서 초반엔 독일이 우세했어요. 전차 아닙니다. 네, 잘못 얘기했어요. 이건 2차 대전 때고. 초반에 우세했는데, 근데 프랑스가 옛날의 프랑스가 아니야. 처음에는 독일이 프랑스를 되게 우습게 생각을 했을 거야. 옛날에 비스마르크 때 이긴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프랑스의 반격이 만만치 않아요. 프랑스의 반격. 그걸로 인해서 전쟁이 장기화됩니다. 독일 입장에서는 순식간에 프랑스를 점령하고 그리고 러시아랑 싸우면서 영국은 바다에 있으니까 고립시켜버려야지 이 작전이었는데 프랑스가 쉽게 망하지가 않았어요. 1차 대전 때. 옛날에 비스마르크한테 지고 나서 프랑스도 준비를 좀 한 거죠. 프랑스의 반격으로 전쟁이 장기화됩니다. 또 동부전선은 어땠느냐? 러시아랑 싸우는데 역시 독일이 유리하긴 한데 끝이 안 나. 근데 이때 질질 끌고 있는데 러시아가 독일하고 단독 강화를 맺어요. 배신을 한 거지. 원래는 프랑스, 영국이랑 같이 동맹이니까 끝까지 싸워줘야 되잖아. 근데 러시아 내부에서 국내에서 혁명이 발생을 해서 러시아는 단독 강화를 맺고 전쟁에서 빠집니다. 난 전쟁에서 빠질 거야. 배신당한 거지, 영국하고 프랑스는. 자, 그런 상황입니다. 지도로 볼게요. 독일이 서부전선, 동부전선으로 공격을 가는데 서부전선을 유리하긴 한데 이 마른 전투에서 독일이 싸우는데 승리를 못 거둬요. 확실하게. 그러면서 서부전선이 고착화됩니다. 이때 이후로 어떻게 되느냐? 참호를 파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거야. 왜냐면 기관총을 쓰기 시작했거든. 무기로 기관총이 있으니까 참호를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버티기 하는 거지. 양쪽 다 참호 파고 서로 그냥 싸우지 않고 참호에서 계속 버티고 있어. 자, 그러니까 이 참호를 뚫기 위해서 전차가 만들어지고 전쟁에서 독가스가 사용되고 뭐 그런 식으로 무기가 발전하기도 합니다. 이거 교과서에서 조금 이따 다시 나올 거예요. 자, 독일과 프랑스는 이렇게 승부를 못 내고 있어요. 마른 전투 기억합시다. 서부전선을 고착화시켰던 전투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전투에서는 11월 혁명이 일어나면서 러시아 내부에서 독일과 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경과, 전쟁 양상 변화. 이탈리아가 연합국 측에 가담을 합니다. 이건 뭔 소리냐? 이탈리아는 원래 이 독일이랑 동맹이었잖아. 독오이였잖아. 근데 배신을 한 거예요. 땅을 주기로 합니다. 프랑스 쪽에서, 연합국 쪽에서 너네 미수복 지역 우리가 줄 테니까, 옛날에 너네가 못 가져간 그 땅 줄 테니까 우리 쪽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이탈리아가 배신을 했어요. 이탈리아는 연합국 측에 가담. 그리고 독일은 이때 전쟁을 하면서 느낀 게, 야, 영국이 세긴 세다. 영국을 어떻게든 봉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펴니다. 잠수함을 계속 찍어내는 거야. 계속 찍어내가지고 영국으로 가는 모든 배를 공격해요. 근데 이때 공격하는 과정에서 미국을 공격해요. 미국 배가 침몰해버렸습니다. 미국의 상선이. 미국은 이때까지 전쟁에 참여 안 하고 있었거든. 참여 안 하면서 그냥 영국을 지원해주는 정도로만 하고 있었어. 근데 자기네 배가 직접 공격을 당하니까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침오만 전보 사건은 독일이 그 멕시코 지역에다가 전보를 보낸 건데 미국 땅을 공격해달라 뭐 이런 거였죠. 결국 미국이 연합국 진영에 참전하는 계기가 됩니다. 종결은 독일의 동맹국들이 항복하면서 휴전 조약이 체결되고 독일의 황제였던 빌헬름 2세는 결국 네덜란드 지역으로 망명하면서 전쟁은 끝이 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치모만 전보 사건이네요. 독일 외무장관 치모만이 멕시코 주재 독일 대사에게 멕시코가 미국을 공격한다면 멕시코가 미국에 빼앗긴 모든 영토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암호문을 보냈는데 그 해독된 암호문이 미국에 공개된 사건입니다. 러시아 혁명, 피해 일을 사건, 차르의 전제 정치에 대한 저항입니다. 그
러시아는 계속해서 개혁에 실패했잖아. 앞에 봤지만 개혁에 실패했고 알리알알리 했었잖아 우리 예전에. 근데 결국에는 개혁에 성공을 못했지. 러시아에서는 알렉산드르 2세가 암살당했거든. 옛날 차르가 암살당하고 나서 오히려 전제 정치가 더 강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 저항으로 피해 일을 사건이라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자 차르는 시민들의 자유와 의회 개설을 약속을 했어요. 의회 만들어줄게. 하지만 늦었죠. 3월 혁명. 1차 세계대전이 장기화되고 러시아는 거기서 힘을 못 씁니다. 결국 사회주의자들이 뭉쳐서 소비에트라는 그들의 연합을 결성을 하고 혁명을 추진합니다. 결국 차르 중심의 재정이 붕괴되고 러시아의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이게 러시아 혁명입니다. 러시아의 전제 정권을 무너뜨렸던 러시아 혁명. 피해 일을 사건, 폐하 저희 상트페테르부르크 노동자와 주민들, 저희 처자식과 늙은 부모들은 정의와 보호를 구하러 당신께 갑니다. 즉각 러시아의 모든 계급과 신분의 대표자를 선출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선거권을 부여하며 자유롭게 선거하도록 배려해 주세요. 이렇게 청원입니다. 당시. 자, 러시아의 임시정부 수립됐지 3월 혁명으로 앞서서. 근데 문제는 그 임시정부가 전쟁을 계속하는 거야. 전쟁을 멈추지가 않아요. 러시아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1차 대전에서 빠지는 겁니다. 1차 대전 그만하는 걸 원하는데 임시정부가 이거를 지속하려고 해. 결국 두 번째 혁명이 일어납니다. 11월 혁명이 일어나서 레닌 주도로 일어난 혁명, 이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하는데 그로 인해서 러시아는 공산주의 국가인 소비에트 정부가 들어섭니다. 우리가 나중에 소련이라고 하는 그 정부의 시작입니다. 소련 들어봤지? 그 소비에트 연합. 이들은 레닌 주도로 소비에트 정부를 세우고 독일과 단독으로 강화조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경제 정책을 발표를 해요. NEP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발표하면서 이제 소비에트 정부는 완전히 사회주의 체제로 경제를 운영을 해나가고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 수립이 됩니다. 레닌이 발표한 것들, 사회주의 혁명을 강조했던 뭐 그런 것들이고. 자, 1차 대전의 종전과 베르사유 체제, 파리 강화 회의, 민족 재결지원지, 이거 뭐 3.1 운동하고도 관련되잖아 우리나라. 파리 강화 회의라는 것에서 이제 1차 대전이 끝이 나고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됩니다.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부담하게 돼요. 그리고 국제연맹이 창설됩니다. 이거는 국제연합, 유엔하고는 다른 거예요. 유엔의 전신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유엔은 국제연합이라고 하거든. 국제연맹에는 군사권이 없어요. 뭐 다른 나라가 문제 일으켜도 뭐 무력으로 개입한다 뭐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불참하는 등 한계가 있었어요. 1차 세계대전의 특징은 총력전, 국가의 모든 걸 전쟁에 동원하는 방식이다. 노동자 계층하고 여성의 기여도로 선거권이 확대. 이건 뭔 얘기냐? 전쟁하니까 공장을 막 돌리잖아. 옛날 전쟁은 그냥 남자들만 나가서 군인들만 싸우는 전쟁이었는데 이제는 후방에서 뭐 여성,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 막 얘를 지원을 해주는 거야. 무기 공장 같은 데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직장인이 된 거죠. 여성들이 이제는 뭐 그 가정에 있는 게 아니라 가사 전담 이런 게 아니라 직장인이 되어서 사회에 기여했고 전쟁에 참여를 했잖아. 이 여성들이 우리도 투표권 달라 이거야. 줘야지. 이 사람들도 전쟁에 참여했고 그 기여를 했으니까. 이 옛날 우리 과거로 돌아가 보면 로마 시대도 그랬어요. 로마 시대도 전쟁에 원래 귀족들만 참여했는데 로마, 그리스 이럴 때 귀족들만 참여하다가 보병의 시대고 하면서 기병에서 보병의 시대로 바뀌면서 일반 시민들이 우리도 전쟁 참여하니까 투표 이렇게 정치 참여권 달라 이거였잖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여성들도 전쟁에 참여했으니까 우리도 정치에 참여할 권한 달라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렇게 여기 1차 세계대전의 전개에서 베르사유 조약 좀 특이한 거 몇 가지 보면은
탄광지대 이렇게 자르간 구역에 요거 탄광지대 이게 넘어간다. 프랑스에 넘겨준다. 그리고 독일은 해외 식민지를 완전 다 이제 포기한다. 그리고 배상금 지급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독일이 알자스 로렌을 다시 돌려줘요. 옛날에 비스마르크가 뺏었잖아. 알자스 로렌. 그거 다시 돌려줍니다. 프랑스에다가.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교과서를 보겠습니다.